정체성 공학, Replacement Analysis, 대체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우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밥 먹는 얘기나 뭐 이런 다른 데서도 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학 가면 당연히 이 세 가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응답하라 응칠보다 응사,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4에 나오는 삼천포라든가 혜태 같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들이 이제 서울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해서 가지는 환상이 저랑 좀 비슷했었을 것 같은데 대학 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은 어, 여러 가지 정보에 좀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하지만 그 시절에는 TV에서 드라마나 이렇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진짜 대학생들의 삶을 보려면 근처에 대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데 지방으로 치면은 대전, 대구와 같은 광역시, 당시에는 직할시 정도가 돼서 대학교가 뭐 6, 7개씩 있고 막 거기에 대학생들이 있고 근처에 대전으로 치면 궁동이나 둔산동 뭐 한남대 앞 뭐 이런 데에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행동하는 대학생들을 직접 보지 못하면 형이나 뭐 누나나 뭐 사촌 형이나 뭐 삼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거의 대학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소도시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어요. 알 길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막연한 그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정보를 토대로 가지는 환상이라는 게 지금보다는 좀 많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대학교 가면 뭐 연애도 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연애라는 거는 어느 정도 TV에서 미디어에서 드라마에서 그나마 연애는 네, 연애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다뤄주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뭐야? 네. 그런데 연애에 비해서 예, 연애는 그나마 다뤄줘. 그런데 뭐 공부하는 모습은 뭐 조금 다뤄줘. 근데 술이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은 거의 안 다뤄줘. 이 정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나 사촌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뜨문뜨문 들려주는 뜨문뜨문 보여주는 모습을 종합하면 시골 애들이 저 같은 시골 애들이 대학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요런 거야. 맨날 술 마신다 그러고 맨날 뭐 당구 친다 그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당구였는데 맨날 당구 친다 그러고 뭐 맨날 데모한다 그러고 뉴스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가 다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뭐 요런 응답하라 응사죠. 응사에 나오는 요런 분위기 맥주가 너무 많아요. 일단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요런 분위기 당구장의 이런 분위기 데모 이건 뭐 좀 최근의 사진일 텐데 뭐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아름다운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래서 대학 가면은 술을 드립다 많이 마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생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대학 생활을 기다리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대학 가서 시작해요 음주를. 대학 가서 음주를 시작합니다. 뭐 제가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를 다녔는데 기숙사 옷장이나 독서실 서랍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고요. 네, 뭐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뭐 당연히 대부분 그때 고등학생 때도 조금 조금 마시죠. 뭐 맥주 정도, 네 맥주 정도 마시고 어, 제가 고등학교 때의 상황이 뭐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수학여행이나 이럴 때 뭐 한두 잔 먹는 거는 뭐 한 캔, 두 캔 먹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즘도 아마 제 생각에 요즘은 아닌가요? 선생님들도 일정 정도 좀 양해를 해주는 그래 뭐 너네들도 마시고 싶겠지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술 맛도 모르고 이거 어른들은 이런 거 먹는다는데 뭐 형들은 누나들은 이런 거 먹는다는데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걸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먹어보는 어른 흉내 내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럼 어른 흉내 내보는 건 사실은 중학교 때도 조금 경우에 따라서, 네. 제 친구들 중에는 진짜 어른 흉내가 아니라 진짜 어른처럼 마시는 애들도 있었지만, 뭐 저나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뭐 몰래 몰래 누가 구해오면 조금 마셔보고 어우 이걸 왜 먹어 뭐 이런 느낌의, 네, 그런 좀 상황이었고, 요 짤은 왜 가져왔냐면 드라마에서 어른들에게 술을 배워야 된다는 명목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술을 먹는 장면이 이제 드라마에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비판이 제 생각에도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저도 그냥 뭐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고, 제사를 많이 지내는 저희 집안 특성상 음복이라고 하죠. 음복.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음복은 조금씩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수능 치고 나면은 수능을 11월에 치는데, 물론 제가 그 대학교 입학할 때에도 논술고사도 있고 면접도 있었는데 지금만큼 이렇게 그 중요성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입학하는 3월까지 사실상 그 11월, 12월, 1월, 2월에 거의 한 3, 4개월이, 네, 거의 무정부 상태가 돼요. 무정부 상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무적 상태가 돼요. 아이템 딱 먹으면 뾰로롱 무적 상태 되잖아요. 캐릭터가. 거의 그 상태가 돼서 흔히 말하는 이제 술집을 뚫는다라고 하는 그 나쁜 표현을 좀 실천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술집 사장님들도 뭐 사실상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또 제 고등학교 시절이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가 기숙학교를 다녔는데 제 친구들이 그 60명이 이제 한 학년이었는데 그 중에 20명이 2학년을 마치고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교를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제 친구 20명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수능을 치고 나면 그 친구들이 놀러 와서 술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증 중에 이제 대학교 학생증이 그때 당시에 되게 애매한, 물론 이제 막 방송에서 만 몇 세부터가 제대로 된 성인은 그 전에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방송들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뚫리는 술집도 꽤 있었고, 그래서 요 시기부터 약간 뭐랄까요, 선수학습? 네. 트레이닝? 스프링 캠프? 네, 윈터니까 스토브리그를 진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윈터 캠프죠, 윈터 캠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골이 저 포항에 살았는데, 포항에 있는 시내 그 호프집들을 다니면서 술을 꽤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나고, 꽤는 아니고 한 서너 번 마셨던 기억이 나고,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새벽 한 1시쯤, 네, 끝나서 이제 거의 비틀비틀 대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도 사실은 뭐 수능 다 치고 뭐 더 이상 이제 할 것도 없는, 아마 논술도 끝난 다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할 것도 없는 그런 시기에 뭐 친구들 만나서 그럴 수 있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뭐 아주 심하게는 야단을 안 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당연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약간 그러기도 했다라는 식의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대학교 가서 음주를 시작하게 됐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마셨어도 뭐 제대로 된 음주의 기회는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배경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네, 분석 문제를 보면 지금 이게 대체 분석이 뭘 다루냐 하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분석하려는 게 대체 분석이냐, 이걸 좀 설명을 해보면, 에, 말 그대로 대체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거니까, 이거 왜 이렇게 가늘어졌냐?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거니까 현 장비와 신규 장비,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 중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걸 쓰게 되면 우리가 대체를 하는 거죠, 기존 장비를. 그래서 현 장비를 보통 이제 영어로는 디펜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디펜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 신규 장비가 현 장비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라고 해서 챌린저. 그래서 아래에서도 도전 장비 혹은 도전 설비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현 장비 대신에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는 기존 장비,
기존 설비라는 말도 쓰는데 디펜더를 그대로 번역해서 방어 설비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있는 거 쓸 거냐 아니면 새로운 걸 쓸 거냐를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를 고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르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대안을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대안 선택법을 쓰는 거고요. 네, 대안 선택법을 쓰게 되는 거고, 요 대안 두 가지는 있는 거랑 네, 있던 거와 새 거 두 개인데, 있던 거를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존 설비 혹은 do nothing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있는 거 그대로 쓴다. 새로운 거는 new investment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do nothing과 뭔가를 비교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타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따져서 배타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걸 쓰던가 저걸 쓰던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대체가 왜 일어나느냐를 그냥 꼭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슬쩍 살펴보면 슬쩍 생각을 해보면 보통 노후화 혹은 진부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네. 노후화라는 거는 있는 게 그냥 정말로 낡아가는 거고 진부화한다는 것은 obsolescence는 노후화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부화 안에 노후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부화는 얘가 진짜 그냥 낡아서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얘가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는 것까지 포함을 해요. 예를 들면은 기능적 노후화, 기술적 노후화, 경제적 노후화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거 상대적인 노후화 혹은 상대적인 여기도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상대적인 기능적 노후화, 기술적 노후화를 우리가 진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진부해진다 그러죠. 그걸. 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는 안 그랬을지라도 이 기계의 절대적인 수준이 점점 떨어져서 늙어서 점점 비용은 증가하고 효율은 떨어지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나는 그대로 있지만 다른 애들이 너무 좋아져서 상대적으로 내가 효율도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존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장비가. 그래서 어느 쪽이 됐건 이 세 가지 요인이 진부화가 되면 노후화 진부화가 되면은 우리가 대체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능적, 기술적, 경제적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얘가 선반이면은 이걸 몇 RPM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느려진다. 거나 브레이크 같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점점 닳아서 제동력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기술적 노후화는 이 기술은 예를 들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되게 옛날 기술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이게 절대적인 수준으로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얘기를 아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 표준 같은 게 바뀌면 예를 들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딴 애들이 자꾸 등장해서 나랑 차이가 나는 상대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표준이 돼버리면 여기가 새로운 표준이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 표준에다가 끼워 맞추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을 해버려요. 네. 상대적인 격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나랑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예, 비용이 생깁니다. 이거는 내가 기술적으로 더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어쨌든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고 신기술이 심지어 표준이 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경제적인 거야 당연한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이 기계의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나 기계가 낡아가면은 유지 보수 수리하고 하는데 비용이 당연히 더 들고 더 큰 문제는 부품을 구하기 힘들어져서 더 들고 이걸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져서 더 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뭐 더 크게는 아예 기계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한 제도, 그 표준도 포함해서 제도 및 사회적 변화로 예전에는 이런 트럭을 끌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그걸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아예 차를 바꾸거나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대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체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바꿔야 되겠구나, 진짜 바꿀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이번 챕터의 내용이에요. 네, 이제 개념은 알아봤고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대체 분석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문제가 이루어져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체 여부를 결정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대체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대체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는 당연히 아까 본 기존 vs 신규, 네, 디펜더랑 챌린저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수명을 결정을 하고 얼마나 쓸 건지, 그 다음에 관점 혹은 접근법이라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요게 조금 낯선 거긴 한데, 요게 조금 낯설어요. 네, 좀 중요하고 요걸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용 분석하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아는 거예요. 미리 이제 아래쪽에 있지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연간 등가 기준으로 다 바꿔서 비교를 합니다. 어느 게 이제 그 비용이 더 크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그냥 비용이 작은 게, 네, 비용이 작은 게 좋은 거죠. 그죠? 당연히 비용이 작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MPB 혹은 EAW 뭐가 됐든 이게 크다는 거니까, 네, 비용이 작은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의 문제는 얘를 바꿔야 되는 건 결정이 났어요. 안 바꿀 수가 없는 경우에요. 왜? 무한 수명을 가정하니까. 어떤 기계가 있는데 얘를 계속 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무한히 쓸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할 텐데 아주 긴 시간 동안 쓰고 싶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쓰려면은 중간에 좀 바꿔가면서 써야 되죠. 뭐 소모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마다 바꿔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시점.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최적 교체 주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최적 교체 주기. 그러니까 얼마마다 바꾸는 게 좋으냐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얼마마다 바꾸면 비용이 제일 적게 드나를 가지고 따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네, 아는 거, 우리가 이미 아는 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다룰 거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낯서는 부분들이 있다면 알아둬야 될 거는 대체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관점, 접근법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다. 대체 시점 결정에서는 얼마마다 바꾸는지 이 기간을 변수로 두는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될 거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떤 방법,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다룰 거냐 하면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연간 등가를 기준으로 하는 비용 분석을 하게 되죠.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왜 연간 등가로 하냐면 일정 기간 동안 연평균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왜 A가 P보다 좋은가를 하면 연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계 기준에도 맞고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쭉 몇 년이 되건 연평균 계속 이 비용이 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죠. 물론 연평균으로 P를 다시 A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A가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평균 매년 이 정도 돈이 드는구나, 이 기계를 쓰려면. 이런 식의 개념이 이제 분석할 때 실제 그 적용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연간 등가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때 쓰는 비용의 A로 바꾼 건데 이제 비용을 A로 바꿨기 때문에 용어가 좀 특이합니다. 그냥 우리는 A라고 불러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연간 등가, 연간 비용이 얼마냐? 그냥 연간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간 비용이니까 annual cost.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요.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쪽을 다루는 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분석을 하시면서 용어를 정립해 놓은 게 있어서 그 틀을 우리가 보통 따르게 되죠. 전문 용어들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용어들이 많이 쓰여요.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하나가 EUAC라고 부르는 Equivalent Uniform Annual Cost예요. 그럼 Annual Cost 빼면은 Equivalent Uniform이에요. Equivalent는 균일하다, 해마다 균일하다는 뜻이고, 아니, Equivalent는 동등하다. 우리가 경제적 등가할 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한 전체 비용과 가치상 동등한 연간 비용이다 라는 거고, 유니폼은 매해 똑같이 애뉴얼 코스트에 이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냥 또 한 번 더 썼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equivalent uniform 이 U를 쓰고 annual cost에서 EUAC가 됩니다. 또 하나 비용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책이나 보고서나 뭐 아니면 다른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보다가 만날 수 있는 형태의 용어는 연간 등가 비용 annual equivalent cost AEC라는 겁니다. AEC. 얘는 더 쉽죠. 예, annual cost가 앞뒤에 있고 가운데 등가 경제적 등가라는 의미로 equivalent가 하나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nnual cost예요. annual cost. 연간 비용이라고 불러도 뭐 이해하는 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비용으로 얼마인가요? 연간 비용으로 얼마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들 거고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는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미리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걸 실제로 분석할 때에는 뭐 예제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깊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쓱 이런 겁니다 하고 지나갈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썬크 코스트입니다.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썬크, 싱크, 썬크죠. 그러니까 가라앉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손을 씻는 싱크대가 이렇게 주방 이 선반에서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이라고 해서 싱크대예요. 씻는 하는 게. 그래서 아무튼 썬크고요. 배가 가라앉았다라고 할 때 썬크입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 이미 가라앉은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번역도 아주 직관적으로 그대로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가라앉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릴 수 없다. 예. 되돌릴 수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 이거죠. 고민 노노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점,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이미 발생했어요. 지불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건 변화할 수 없는 비용들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은 우리가 분석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고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뭐를 할 때 A를 선택할 때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고민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심지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기회비용을 고민하는데 이전에 내가 이미 돈 쓴 거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느냐라고 하면 기회비용은 내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고 매몰비용은 내가 이걸 선택하건 선택하지 않건 여기에 돈을 썼다는 과거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네. 따라서 기회비용과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매몰비용에 대해서 제가 보통 설명할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지금 누가 찾아왔네요. 네, 저희가 배성민 교수님이 잠깐 뭐 얘기하자고 부르셨네요. 아무튼 기회비용과 구별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매몰비용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뭐 그거죠. 여러분들이 그 연애를 지속할 때
이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추억들 때문에 이제 이 사람과 계속 만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때 보통 이게 이제 레버리지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사실은 물론 이제 사람의 마음은 엄밀하게 이렇게 경제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치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매몰 비용인 경우가 많다. 내가 그 사람에게 과거에 주었던 뭐 선물 혹은 받았던 애정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이 사람과 계속 함께 한다라고 해서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물론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많이 해요. 아마 이번 학기에도 강의할 때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슬쩍 또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아무튼 매몰 비용의 핵심은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왜? 바꿀 수 없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네, 대체 여부를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분석 구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점이 아니라 대체 여부. 있는 걸 쓸 거냐, 새로운 걸 쓸 거냐. 네, 아까 말한 네, 기존 거, 새 거. 네, 요거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관점에 따른 분석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좀 알고 나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부자 관점법은 회계적 현금 흐름법 혹은 현금 흐름 접근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발생한 거에 집중하는 거야. 예. 실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를 그대로 기입해서 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외부자 관점법은 기회비용 접근법이라 그래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기존 장비에 대한 문제인데 기존 장비에 대해서 얘를 팔아치워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다. 얘를 그냥 계속 쓰는 것이 어떤 기회를 날리는 것이다라는 그 개념을 이용하는 부분이 외부자 관점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내부자 관점이고 외부자 관점이냐? 내부자에서는 그냥 이거냐 저거냐만 생각을 하는데 외부자가 볼 때는 야 그거 계속 쓸 거야? 라고 이제 약간 훈수 두는 느낌이에요. 훈수 두는 느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부자 관점, 인사이더스 뷰포인트를 보시면 현 장비의 소유자 입장, 그러니까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회계상 현금 흐름을 그대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를 그대로 쓰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를 팔고 새 기계를 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를 팔았을 때 돈이 들어오고 새 기계를 샀을 때 돈이 나가고 그냥 정말로 그냥 내가 돈을 뭐 중고를 팔고 돈을 받고 새 거를 사고 돈을 내고 이 과정을 그대로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특히 요런 문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쉬운 접근법이기는 해요. 근데 뭐 이런 표현을 꼭 쓰는 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꼭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부자 관점법은 외부자의 입장에 아까 말한 훈수를 두는 사람 입장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이 어떤 회사의 활동을 우리가 재무제표로 정리해주는 회계법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하셨네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각 대안별로 그러니까 요걸 그 기존 장비를 살 거냐 새 장비를 선택할 거냐의 각 대안의 입장에 들어가서 다른 쪽을 기회비용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대안이 지금 있는데 이쪽 대안에서 이쪽 대안을 바라보는 이쪽 대안에서 이쪽 대안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거는 내 기회비용이 될 수 있겠다 요런 거를 기입합니다. 이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디서 많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기존 장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주로 적용되는 파트가 기존 장비야. 주 대상이 요 관점법이 적용되는 주요 대상이 기존 장비, 특히나 이 기존 장비의 중고 가격, 잔존 가치에 관한 겁니다. 한번 보죠. 내부자 관점법과 내부자, 외부자 관점법에 따라서 이 기존 장비의 잔존 가치를 계산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장비를 그대로 쓰겠다. 디펜더의 입장이죠. 디펜더의 입장. 그랬을 때 내부자 관점법에서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계를 그냥 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원이다. 네. 네, 이게 그냥 오가 아니고 돈이에요. 돈. 영원입니다. 네. 아무 일 없음. 당연히 아무 일 없는 거니까요. 반대로 새 장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장비를 처분을 해서 중고 가격을 받게 되죠. 이 중고 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고 가격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고 가격이 캐시플로우가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기계 이거 쓰던 거 어떡하실 거예요? 팔아야지. 고철값이라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되겠죠. 그 고철값이 제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플러스가 되죠. 자, 외부자 관점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지금 내부자 관점법 들어봐도 정말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뭐가 문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외부자 관점법으로 보면은 기존 장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장비를 팔면은 이 잔존 가치가 뭐 100원이면 100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안 팔아서 100만 원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장비를 계속 쓰는 것은 기존 장비가 가지고 있는 비용만큼을 기존 장비의 잔존 가치만큼을 내가 돈을 내고 계속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장비를 샀던 그런 건 상관없고 지금 현재 이 장비를 팔면은 얘는 100만 원인데 내가 이 장비를 팔아버리고 공장을 멈추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내일부터 계속 공장을 돌리려면 이 기계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잠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상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기계가 이 공장 밖으로 잠깐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계를 내가 계속 쓰려면 다시 갖고 들어와야 되니까 실제로 옮겼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상으로 다시 갖고 들어오는 순간 이 중고 가격만큼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중고 가격만큼 지불을 하고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완전히 빵이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래서 기존 장비의 요 잔존 가치가 마이너스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외부자 관점법이에요. 그럼 새 장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 장비를 꺼내놓고 시작한 거예요. 기존 장비를 꺼내놓고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 장비를 가져와서 시작을 할래? 아니면 새 장비를 가져와서 시작을 할래? 이걸 고르는 거니까 새 장비를 가져와서 시작하면 그냥 새 장비 비용만 적으면 돼요. 기존 장비에 대한 비용은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존 장비는 나랑 관련이 없어. 기존 장비는 새 장비 선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안별로 적어야 된다라는 이 외부자 관점법에 따르면 새 장비 선택 쪽에서는 기존 장비와 관련된 어떤 가치를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판단 결과가 어떻게 되냐? 판단 결과 같아요. 물론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두 대안의 기간이 다를 때입니다. 그 얘기는 뭐 이번 학기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을 거니까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네, 대체 분석 다루고 있습니다. 대체 분석 동영상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짧게 해서 3개로 나눠서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마 또 중간에 옷이 바뀔 텐데 좀 너무 늦어서 퇴근해야 돼가지고요. 늘 뭐 그런 거짓말들을 하지만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고 약간 새로운 개념이 뭐 몇 가지 등장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선택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그걸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또 선생님의 헛된 바람, 허풍, 거짓말, 야로를 얘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